저는 오늘 사회를 맡게 된 혁신자치 포럼의 공동 대표이고요. 충북 NGO 센터장으로 있는 송재봉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충남도의 안희정 지사님을 함께 모시고 현장에서 묻고 답하다라는 생생 토크 형태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특히 오늘의 주제가 지방자치 위기 상생의 방안은 없는가, 이런 주제로 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최근에 큰 흐름이 오히려 이게 중앙집권 시대로 가는 것 아닌가라는 여러 가지 우려가 있고, 또 그렇지만 그 속에서 지방자치의 혁신과 변화를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또한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름대로의 대안을 어떻게 모색할까, 이런 주제로 오늘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1차 혁신자치 포럼을 여러분들의 큰 박수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제1차 혁신자치 포럼을 이렇게 함께 시작하게 돼서 매우 기쁘고 또 의미 있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첫 번째가 이 안희정 지사님이 계신 충청남도에서 하게 된 것이 무엇보다 의미가 있고 또 뜻깊은 자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혁신자치 포럼에 대해서 조금 생소하게 생각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요. 짧게 소개를 드리면요. 이 혁신자치 포럼의 구성원들은 지난 20년 동안 지방치 현장에서 지방치 제도 개혁, 또 새로운 어떤 모델을 만들기 위한 노력들, 이런 활동을 해왔던 시민운동가들이 주축이 돼서 이렇게 출발을 한 포럼입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지방치 발전을 위한 비판과 감시 견제 활동이 한 축에 있었고요. 동시에 분권 균형 발전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함께 이루어왔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제는 그런 활동들을 기반으로 해서 좀 더 풀뿌리 자체의 혁신을 통해서 뭔가 우리 사회가 분권형 국가로 새롭게 거듭나기를 바라면서 그러한 다양한 의제들을 생산하고, 동시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혁신 사례들을 발굴하기도 하고 그걸 공유하고 확산함으로 해서 우리의 지방자치가 한 단계 더 성숙되는 그러한 어떤 역할을 해보겠다. 그러면서 동시에 풀뿌리 지방자치가 성장한다고 하는 것은 좋은 그런 풀뿌리 자치 리더들의 활동을 통해서다라는 생각에서 지방자치 리더들을 또 발굴하고 또 성장시키기 위한 그런 활동들을 동시에 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지난 9월 달에 창립을 했고, 대외적인 공개적인 행사는 이번에 첫 번째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좀 오늘 나름대로 우리의 활동들이 첫 출발을 한다는 의미도 또 같이 있다, 이런 면에서 의미 부여를 하고 싶습니다. 우선 몇 분 인사말을 들으려고 합니다. 혁신자치 포럼의 고문이시고요, 현재 희망제작소 소장으로 계신 윤석인 소장님 앞으로 모셔서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예, 아이고 반갑습니다. 이제 혁신 포럼이 9월 달에 창립을 했는데요. 조금 전에 우리 송재봉 차장님이 여기 이제 혁신 포럼의 대표신데요.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이제 현장으로 이렇게 더욱 더 내려가서 아마 참여자치연대라고 전국에 이렇게 쭉 아주 활발하고 또 성실하게 그동안 시민운동을 해오셨는데, 이제 좀 더 지방자치 발전 쪽으로 또 현장 쪽으로 더 눈높이를 이렇게 낮춰서 또 겸허하게 이렇게 배우면서 지방 현장, 지역으로부터 다시 이 변화와 혁신을 이제 모색하자, 이런 취지로 출범한 그런 포럼입니다. 사실 조금 전에 지사님과 잠깐 차 한잔 마시면서 그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민주주의가 늘 발전한다, 역사는 발전한다라는 믿음이 요즘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저같이 정책 연구를 한다, 싱크탱크다, 이런 데서 정치에 대한 발언은 거의 이제 안 하고 그냥 지켜만 보는 입장에서는
우울증이 생길 것 같은, 말을 못하니까, 가급적 말을 안 하고 사니까 그런 지경이에요. 그래서 역사가 이렇게 후퇴도 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그리고 그걸 잘 풀어내질 못하는, 뭐 참여와 소통과 뭐 이런 얘기 참 많이 하는데, 여의도만 가면 다들 이 소통이 안 되고 먹통이 되고, 또 다들 이 청와대만 이렇게 바라보면서 하는 정치 현실을 보면 정말 답답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이제 희망제작소가 2006년에 출범을 했죠. 그리고 지난 8년 동안 쭉 이렇게 지켜보면서 저희들은 주로 지방자치 발전, 지역 혁신을 이제 키워드로 이렇게 활동을 했는데요. 지방자치 현장에서는 놀라운 발전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저 개인적으로는 오늘 이 자리가 굉장히 남다른 감회가 있는데요. 2007년에 저희 희망제약소가 맨 처음 지방자치단체와 이 컨설팅 내지 연구 용역을 한 게 충남도예요. 도청이 대전에 있을 때 그때 전 이완구 지사님과 함께해서 저희들이 연구 용역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그게 저희들 첫 작품이었거든요. 물론 뭐 내용은 좀 미숙했습니다만은. 그런데 그 이후에 저희들이 쭉 만나는 곳마다 정말 깜짝깜짝 놀랄 만한 뭐 참여와 소통의 문제뿐 아니라 지역 경제 발전, 사회적 경제 문제, 복지 문제, 그다음에 행정 혁신 분야에서 하여튼 모든 분야에서 놀라운 발전들을 이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발전하는 것 같지 않다가도 이 지방자치 현장, 지역 현장의 변화와 혁신을 보면 역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또 느낍니다. 아주 위안을 받는 것이죠. 오늘 저희 혁신자치 포럼이 첫 번째 현장에서 생생 토크 형식으로 마냥 배우는 자리가 충남에서 이렇게 마련이 됐는데요. 참 오늘 우리 안희정 지사님 지난 3년 반 동안 많은 고민하시면서 또 많은 실적을 내고 이렇게 하셨는데, 좋은 내용 듣고 배우고 토론해서 정말 우리의 미래로 나아가는 어떤 또 하나의 시사점을 오늘 얻어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도에서도 많이 오셨는데 하여튼 좋은 토론의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어서 저희 이렇게 함께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게 축사로 하기는 그렇고요. 환영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오랫동안 우리 같이 활동을 해와서 여전히 국회의원이라는 게 좀 익숙치 않아서 이 축사를 부탁드려야 되나 고민스럽긴 합니다만은, 우리 김기식 의원님 참 이렇게 굉장히 지금 바쁠 때잖아요. 이렇게 시간을 내서 오셨는데 축하의 말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로 이렇게 모시겠습니다. 아니 여의도 얘기가 있어서 진짜 여의도에만 가면 사람들이 답답해서 수명이 단축된다는 사람도 있고, 여의도에만 가면 권력의 엔돌핀이 생겨서 장수하신다는 분이 있는데, 저는 아무리 봐도 좀 전자 쪽인 것 같아 보입니다. 근데 내려오면서 그냥 여의도를 벗어나는 것만으로도 즐거운 마음으로 내려왔고요. 실제로는 지난 20여 년 동안 같이 일선에서 일했던 우리 시민운동의 동지들이 정말 새로운 지방자치의 혁신의 바람과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이 모임에 옛 동지들을 만나는 즐거운 마음으로 왔습니다. 정말 반갑고 제가 여전히 같이 일원일 수 있다는 게 고마운 마음이고요. 또 하나 내년 지방선거가 사실은 우리 전국에 있어서나 민주당에 있어서나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이게 뭐 그냥 레토릭으로 혹은 정치적 수사라고 아니라
여의도에 있다 보면 완전히 유신 시대로 돌아갔다는 걸 체감하고 있는 저로서는 이제는 결국은 정권에 대한 경고는 국민이 하는 거고 그것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럴 때마다 저희가 모여서 얘기하는 거는 우리의 희망, 충남에서 우리 안희정 지사가 재선하는 게 여러 가지로 지방자치 발전과 우리 그 박근혜 정권의 이 독주를 막는 데 있어서 너무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서 사실은 정치적으로도 중요하지만 오늘은 그 얘기 빼고요. 그 역사의 큰 변화, 그러니까 그냥 기득권을 유지하고 소소하게 보수해 갈 때는 몰라도 역사의 큰 변화는 늘 변방에서 시작돼서 그것이 중앙으로 밀고 들어와서 중앙의 구조를 깨트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 한국 사회의 강고한 기득권 구조도 결국은 이런 지역에서부터 혁신의 바람들이 일어나면서 그것이 새로운 중앙에서의 혹은 전국적인 변화의 흐름을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는 이론도 중요하지만 그런 혁신의 사례들을 우리가 잘 축적하고 소통하고 또 그것을 확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 안희정 지사께서 지난 3년 반 동안 모색하셨던 이런 것들 함께 공유하고 그것을 전국적으로 우리가 함께 확산하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앞으로 이런 포럼이 이어서 서울이나 전국적으로 같이 돌아가면서 진행돼서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앞에서 제가 그 짧게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저는 그 책 보면서 산다는 것은 끊임없는 시작입니다. 전 거기에서 분노를 넘어 더 좋은 민주주의의 토대를 만들겠다고 이렇게 다짐을 하신 말씀, 또 과거를 잊지는 않지만 거기에 머물지 않고 희망을 갖고 미래로 가겠다라는 말씀도 상당히 공감이 됐고요. 어쩜 지금 우리 시대에 모두에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중앙정치든 지방정치든 한다면 우리 사회가 좀 더 이런 지금 같은 극단적 갈등으로는 가지 않으면서 더 나은 대안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시대로 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더더욱이나 안희정 지사님의 오늘 주제 발표가 또 기대가 되더라고요. 사실 혁신자치 포럼 만들면서 첫 번째 배움터로 충남도를 선택한 것도 어쩌면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안희정 지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를 맞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 90년대부터 20년, 어떻게 보면 80년대 후반부터라도 칠 수 있지만은요, 우리가 제야라는 이름으로 또는 전국연합이라고 하는 전선적 조직으로, 전선이라는 단어가 참 낯설지요. 어쨌든 사회적 갈등이 의회의 의제화된 전선보다는 시민사회까지 포괄되어진 사회의 큰 갈등 구조를 표현하는 거지요. 그런 구조로부터 우리 사회가 제도적으로 아주 유감스럽게도 김영삼 대통령의 3당 합당과 제도화된 권력교체 내로 해서 된 것도 아니고 안 된 것도 아닌 이상한 형태의 제도화를 이행을 마쳐버렸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90년대 초반에 안게 되었었던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어려운 상태입니다. 개인적으로 치면은 우리 개인 사회로 비교한다면 하여튼 간밤에 취기가 깬 것도 아니고 안 깬 것도 아닌 시민혁명으로 민주주의 사회로 이행이 된 것도 아니고 안 된 것도 아닌 이 아주 애매한 상태에서 우리는 90년대를 출발했고 그 와중에 우리 지역사회, 시민사회의 역량을 이끌어내는 우리 지도자분들이 바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우리 시민사회 지도자분들은 의회 제도정치의 결함을 메꿔야 됐고 정부와 시장의 또한 결함도 함께 대변을 해야 되는 이런 매우 어려운 복합적인 의무를 지난 20년 동안 저는 아주 훌륭하게 수행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우리 지도자분들께 지난 20년 동안 우리 한국 사회에 우리 지도자분들이 해오셨었던 많은 노력에 대해서 제도정치의 권내의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우선 무엇보다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충청남도 도지사로서 또한 저희 지역을 이 뜻깊은 제1차 포럼의 이 현장 토론 장소로 선정하게 된 것에 대해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에 우리 김지훈 우리 집행위원장께서 또 열심히 노력하시는 결과라고 알겠습니다. 김지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충남도는 최근에 모든 시민사회단체를 총망라해서 자유촌연맹에서부터 우리 참여자치 지역의 시민연대까지 포괄해서 시민사회단체 연합 사무국을 두기로 합의를 하고 현재 논의 중이죠, 김주현 위원장님?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부탁을 우선 이제 이쪽 우리 사회에서 흔히 말하는 그동안 이제 보수적이라고 했던 그 단체의 지지자분들께 시민사회의 영역으로서 좀 한번 공통점을 만들어서 시민사회를 보수진영이든 진보진영이든 정부의 녹을 먹지 않고 또 기업의 이윤 추구의 영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향해서 뭔가 다 공헌을 하고자 하는 뜻이 있다면 그분을 포괄적으로 시민사회라고 얘기를 하고 이 시민사회의 역량을 어떻게 하면 좀 키워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좀 다 모아서 얘기 좀 해봅시다. 이래가지고 이제 우리 충청남도는 기존에 기성단체로는 충청남도 사회단체 협의회가 모임이 있습니다. 그 회장님들께 제가 부탁을 좀 드리고 또 우리 이상선 대표와 김지훈 위원장께도 좀 부탁을 드려서 그렇게 좀 합쳐야만 의회에 예산을 신청하더라도 제도적으로 이게 시민사회 육성에 관한 조례도 만들고 지원이 가능하지. 제가 임의로 좋아하고 동의할 수 있는 단체만 모이면 의회도 통과도 안 되고 예산도 안 되니 길게 본다면 우리 모두가 다 합쳐서 좀 해봅시다. 이래가지고 최근에 그 모임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지도자분들께서 우리 충청남도의 시민사회의 지도자분들께서 일단 그것을 자기가 그동안 보여져 왔었던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어떤 그 이견을 뛰어넘어서 시민사회의 육성과 발전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또 충청남도 도라고 하는 이 도 단위의 공동체적인 어떤 발전을 위해서 한번 힘을 모아보자라고 하는 것까지 일단은 뜻을 모을 수 있어서 저는 매우 좀 보람 있게 생각을 하고 이 모임이 잘 발전해서 이 내포 신도시내 충청남도 시민사회 역량의 큰 어떤 근거지를 이렇게 좀 물적 근거지든 정신적 근거지든 이런 인프라를 좀 튼튼하게 여기다 한번 좀 갖춰보고자 하는 것이 지금 제 바람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장차로 나아가면 모든 단체들이 기업은 이윤을 통해서 기업이 유지되고 공공분야는 세금과 재정으로 운영되는데 시민사회는 뭘로 운영되냐? 엄격히 말하면 자원봉사자와 사회적 기부금으로 운영되어야 되는데 사회적 기부금과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중상층이 튼튼하지 못한 우리 현실에서는 대부분 국가 재정에 대한 보조금으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성단체들은 관의 일을 위탁받거나 관과 관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단체가 의존하게 되는 결과가 빚어졌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관변단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지요. 그러나 우리 마을 잘 살라보세요라고 했던 그 새마을운동단체가 그 원래의 취지대로 잘 작동하면 좋은 나라입니다. 자유촌연맹, 시민권과 시민의 자유권을 기본으로 그것을 지키는 단체로 잘 활동하면 좋은 사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모든 관변단체나 시민사회단체분들에게 자기의 정관과 목표를 분명히 하고 단체의 발전을 지속시키기 위해서 노력해달라고 계속 주문합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자유촌연맹 같으면 자유촌연맹의 새로운 투쟁 지침에 대해서 저도 얘기를 제안하곤 합니다. 동서냉전 시기에 자유시장을 지켜내기 위해서 반사회주의권 운동을 했던 자유촌연맹 동지들의 투쟁을 내가
지지하고 그 성공을 축하드립니다. 그러나 21세기 시민권적인 자기 재산권을 기본으로 하는 이 시민권, 우리가 말하는 자유권과 기본, 인권이 시민권의 기본인 것 같지만 사실 인류 살아보면 재산권이 기본입니다. 내 재산 뺏지 말라는 겁니다. 이 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싸움에서 자유축연맹 투쟁은 성공한 겁니다. 그러면 21세기 그 시민의 가장 기본인 재산권은 어떤 방식으로 지켜나가랍니까? 라고 저는 제안하는 겁니다. 묻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축연맹은 앞으로 투쟁의 과제가 많다. 저랑 동업하자 제가 이렇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시민사회가 각각이 자기가 목표를 가지고 있는 단체의 원래 목표대로 자기가 좀 충실하게 좀 갈 수 있도록 충청남도에서 그런 시민사회 영역에 대한 지원을 더 좀 앞으로 강화하고 그런 것을 진보 보수나 정치적 성향을 뛰어넘어서 시민사회라는 이름으로 좀 도가 효과적으로 지원할까 이것을 지금 이제 우리 지도자들과 이렇게 논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리 지도자분들께 하나 보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혁신 지방자치 이제 포럼인데 이것과 관련되어서 뒤에 주는 질문에 대해서 질문을 받고 그분에 대해서 제가 제 소견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2010년도 지방선거를 할 때 제 선거 공약의 가장 큰 세 가지 줄기는 딱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인데 하나는 지역주의 정치를 극복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구호였었고 두 번째로는 민주주의를 좀 더 성숙시켜서 좀 더 그것을 전진시켜 보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지방자치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가 제가 약속했었던 가장 핵심입니다. 너무 선거 공약이 밋밋하다고요? 네, 선거 때는 조금 더 다르게 얘기했습니다. 네. 선거 때는 하나는 김대중 노무현의 미완의 역사를 완수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충청도 정치인 김종필의 하늘난 극복하겠다. 그것은 지역주의 정치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세 번째로는 자치분권 제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이제 제가 지난 선거 때 도민들께 줄기차게 말씀을 드렸던 제 이제 선거 공약이었는데 이에 따라서 저는 취임하고 나서 행정혁신, 자치분권혁신, 삼농혁신 이 세 가지를 주된 사업으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삼농혁신 분야는 이제 조금 더 얘기를 하려면 이제 설명이 길어서 그건 약간 좀 생략을 하고요. 제 문제의식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부와 국가의 역할이 변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부와 국가의 역할이 변해야 된다라는 사실 때문에 요구되어지는 정부와 행정 분야의 혁신 과제는 뭐냐? 이것에 대한 문제적이고 두 번째 줄기는 중앙 집권화된 시절의 도의 역할과 지금의 도의 역할은 바뀌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도는 어떻게 바뀔 것이냐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정부 혁신입니다. 그러니까 정부 혁신은 일반적인 아주 근본적인 일반론적으로 정부, 시장, 민간의 관계에서 정부와 국가의 역할을 재정비하고 이거를 위해서 정부가 어떻게 일하는 방식과 제도 개선을 해나갈 것이냐의 문제가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중앙 집권 시대로부터 지방 분권 시대로 넘어가야 돼야 되는 이 시점에 아직도 여전히 임명직 중앙 집권 시대의 도청의 역할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이것 때문에 도 지방 정부 혁신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정부 혁신의 일반론적인 과제로 놓고 보면 가장 핵심적인 혁신의 핵심은 협치를 하자는 겁니다. 정부가 시장을 보완한다거나 또 시장의 실패를 정부가 나서서 주도하는 이런 원론적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더 핵심적으로는 제가 보는 이 지금 과제는 해줄게 소리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선출직 공직자들과 정부가 무언가를 해줄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짓말로 인정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출발입니다.
해결되지 않거든요. 그런 점에서 어떤 방식으로 국가 운영을 할 것이냐의 핵심은 역시 함께하는 민관협치행정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민관협치행정으로 가려면 정부의 제도와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과 행정의 시스템이 바뀌어야 합니다. 현재까지는 성문 앞에 방을 걸고 알고 있어라, 알았으면 따라와라, 책임은 내가 질게. 이것이 이제 정부가 일하는 방식이었는데 방을 붙이거나 관보 알리거나 대한뉴스를 알리거나 뭐 지금 현재 홍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일방적으로 결정해놓고 방 써붙이고 나의 현명한 결단을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방식으로는 안 됩니다. 이 방식으로는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과제를 하나도 못 풉니다. 전통시장에서부터 수익개방 시대의 전통시장과 지역의 중소기업과 농업 문제, 이런 방식으로는 안 풀립니다. 왜냐하면 주권자가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권자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국가 운영의 시스템의 변화, 일하는 방식의 변화, 공무원들의 태도의 변화가 단순하게 관청에 문턱 낮춰서 서비스 잘했어의 수준을 이제 뛰어넘어야 합니다. 관청에 문턱 낮춰서 서비스 잘합니다. 내지는 도지사나 시장군수가 열심히 해가지고 뭐가 일자리가 늘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해서 일자리 안 늘어납니다. 늘어나도 안 좋은 일자리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국가가 대한민국이 현재 안고 있는 양극화의 문제나 도시와 지방, 대기업과 중소기업, 전통산업과 신산업, 나이든 은퇴자들과 새로운 청년, 이런 무수히 많은 갈등의 구조를 푸는 구조는 제도와 재정 몇 개 가지고 못 풀어냅니다. 그래서 정부 혁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정부 혁신을 민관 협치, 또 부서와 칸막이를 극복하는, 부처별 칸막이를 극복하는 새로운 형태의 공무원의 조직 방식과 일하는 방식을 기해서 융복합과 협치행정을 구해내고, 그래서 이것을 직접적인 참여민주주의와 집정민주주의로까지 이끌어 가야만 더 좋은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좋은 나라 된다. 이게 이제 제가 이끌고자 했었던 정부 혁신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지방자치입니다. 시장 군수는 열받으면 쫓아가서 문 차고 들어가서 왜 그러냐고 주권자는 따질 수 있고, 도지사실은 시장 군수실처럼 치고는 못 들어옵니다. 전화는 합니다. 200만 명의 대표니까 좀 바쁠 거요. 내가 일일이 만나달라고 하면 어떻게 만나 주겠어. 근데 여러 번 전화해서 안 만나주면 화는 납니다. 그래서 가끔 안 만나주면 저 앞에서 데모를 하십니다. 근데 청와대 앞에서 대통령 자기가 뭔데 나를 왜 안 만나자라고 데모하는 시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방자치로 가야 되는 이유는 주권자가 실질적으로 국가 권력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도적으로 거쳐야 되는 것이 지방자치입니다. 그래야만 주권자가 시정의 주인 노릇을 합니다. 이렇게 위해서 지방자치를 좀 더 잘해야 되는데, 이 지방자치를 잘하기 위해서 과제를 어떻게 품어야 되나, 이렇게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 권한 유임해줘라, 국가사무 배분해줘라, 재정 자율도 높여줘라, 여러 가지 이야기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안 통합니다. 왜 안 통하냐? 국민들이 그냥 대통령이 알아서 해주길 더 원합니다. 중앙정부와 과천에서 결정해 주길 더 원합니다. 왜냐하면 지방정부는 무능하고 부패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 아주 시기적으로 끊임없이 지방자치단체의 무능과 부패의 실상이 아주 주기적으로 보약 따려 먹듯이 뉴스에 나옵니다. 또 사실은 그렇게 지방정부 공무원들이 부패하고 무능한가? 사실은 도에서 지금 4,000개의 업무가 있는데 그 중에서 80%가 국가 겁니다. 국가가 유임해 준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라고 하는 유임 사무입니다. 80%가. 그러니 그 정책과 그 정책 과정의 실패를 지방정부의 책임이라고 돌리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것뿐이니까 돈도 80%가 장관이 주고, 심지어 지방정부가 만들고 있는 조례안,
장관 훈령으로 얼마든지 없애버릴 수 있습니다. 여기다 놓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건 안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이야기를 해봤자 국민들은 뭐라고 인식하시냐면 아이고 저놈들 또 밥그릇 싸움하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권한 더 달라고 밥그릇 싸움하네. 그러니까 누군가는 눈물밥을 먹으면서 이 고개를 넘어가야 합니다. 이걸 여기서 나한테 권한 주면은 내가 일 잘할게 이 얘기를 주는 게 영원히 안 풀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착안한 건 접근한 방식은 우선은 일 잘하는 지방정부를 잘 만들어서 여차하면 임진왜란이 일어나니까 이순신 부대가 제일 잘 싸우더라 이렇게 평가받는 것처럼 국가위기와 과제에서 이 시간이 지나면 지방정부가 가장 능동적으로 잘 대응했다는 이야기를 저는 꼭 듣고야 말겠다는 다짐으로 일해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직을 자꾸 정비하고 훈련시켜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도청 직원들은 국가와 법률에 의해서 명령받은 사무를 시군에 하달하고 그거 잘 됐는지 점검해서 중앙정부에 보고하는 업무로부터 도청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도 공무원들이 일하는 방식을 바꿔줘야 되는데 이 일을 몰아붙이면 안 됩니다. 민선옥이 도지사가 하더니 뭔가 해보려고 우리를 또 닥달하는구만. 이래버리면 공무원들하고 일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난 3년 동안 공무원들이랑 되게 친해지려고 노력했습니다. 남궁혁 실장님 우리 친해졌죠? 일단은 공감을 얻어야 합니다. 선출직 공직자이기 때문에 임명직 정년이 보장된 공직자를 선출직 공직자가 다음 재선을 위해서 몰아붙인다라고 하는 불신을 얻으면 사업 안 됩니다. 그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처음에 한 것은 행정혁신의 첫 단계로서 우리 공부합시다 이래가지고 도내 독서대학 만들어서 일단은 지난 3년 동안 해마다 지금 한 1억 5천 정도 예산 씁니까? 책값으로만? 대략 이제 그렇게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권선필 교수님 우리 정책특별부장관이신데 권선필 교수님과 내부의 인사제도 혁신을 위해서 직무성과계약과 직원들의 평가에 대해서 그것도 우리가 안을 잡아서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도지사 한 2년 되고 났더니 1년에 2번씩 인사를 하는데 인사 끝날 때마다 그거 하나 있어요. 게시판에 무기명 게시판 만들어 놨습니다. 그랬더니 막 도지사든 시국장에도 막 깝니다. 막 거기다가. 뭐 한번 인사 끝나고 나면 도지사가 젊은 도지사라서 뭐 혁신적으로 인사할 줄 알았더니 뭐 인사를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막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6급 모여라, 7급 모여라, 9급 모여라, 8급 모여라 해가지고는 뭐 잘못했나요? 라고 얘기를 들어봅니다. 결과적으로 일 열심히 했는데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은 승진을 안 하고 그냥 때 되면은 출퇴근하고 나이만 먹은 연공서열 가지고 그냥 인사가 되니까 불만이래요. 자, 그럼 어떤 대안이 있을지 그럼 대안 만들어서 우리 한번 얘기해 봅시다. 2년 지나고 나서 제가 욕 먹다가 그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대안 만들어 볼까요? 이건 내가 먼저 시작한 일 아니에요? 당신들이 먼저 시작한 일이지. 그래가지고 지난해부터 인사제도 혁신에 대한 논의를 해서 일단은 내부의 직무 역량 평가제도와 인사제도에서의 성과 목표 관리제를 우선 올 1년 한번 적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공직자들에게 제가 요구하는 것은 공직사회의 구품계와 연공서열이라고 하는 이 전통적 600년 된 제도를 고치려 할 의사가 있다면 정말 있냐라고 묻는 겁니다. 구품계와 연공서열이라는 이 인사제도와 문화를 정말로 극복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정말로 있느냐고 묻는 것이고 그러면 이 제도를 극복하자고 한다면 대안을 뭘로 원하는지 한번 그러면 우리가 시도해보자라고 지금 이제 도에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 과정은 나중에 또 이제 다른 자료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의 인사제도의 문제. 또 그리고 나서는 도는 시군에 대한 관리 감독 기능을 최대한 줄이고 대부분의 생활정부의 일은 시군에다가 맡기고 도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내라. 그래서 도가 광역행정에 기반해서
도가 꼭 해야 되는 일, 중앙정부로 볼 때는 작아서 못하고 시군이 볼 때는 커서 못하는 일을 찾아서 도가 특화된 자기 역할을 갖고 도정을 좀 집중을 하도록 해보자. 이렇게 해서 올 연말에 충남도가 중앙정부에 제안하는 역제한 과제들을 몇 개 좀 발표할 겁니다. 그래서 중앙정부한테는 어이구 도가 많이 컸네, 우리한테 정책도 제안하네, 그 정도로 가지고 시군에는 간섭하고 잔소리 안 하는 도가 되도록 그렇게 이제 관계를 그렇게 맺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런 점에서 도가 앞에 말되는 정부 혁신의 일반론과 우리 지방자치 수준에서 충청남도가 가져야 될 이런 과제들을 현재 이 수준까지 지금 풀고 있고, 끝으로 충청남도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충남형 풀의 지방자치 아카데미를 통해서 주민자치위원회 전수 2,500여 명가량에 대한 풀뿌리 민주주의와 마을 자치에 대한 전수 교육을 1차로 한번 마무리했습니다. 사실은 도지사 업무는 아닙니다. 시구 시장 군수 업무인데 제가 그 업무를 직접적으로 치고 들어갈 수는 없고, 다만 마을 자치를 하고자 하는 많은 자치위원들께 자치가 무엇이고 자치를 통해서 우리는 정부와 어떤 관계 맺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그런 자치 활동을 통해서 마을은 어떠한 공동체적인 자치 사업과 영역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교육을 내년에도 계속해서 이어나갈 겁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눈이 반짝이시는 분들, 뭔가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지도자들을 저는 만나길 바라고, 그렇게 그런 분들과 만나서 새로운 형태의 마을의 자치와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략 이 정도로 제가 보고 말씀을 좀 드리고 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뭐 짧게 말씀은 해주셨지만 핵심 내용은 다 담아주셨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부와 지방 정부의 역할 변화,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의 변화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데, 그걸 구체적으로 이제 변화시켜가는 그 모습들을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또 이게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동시에 들기도 했고요. 구체적인 건 어떻게 보면 제가 뭐 다시 정리할 필요 없을 만큼 간결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몇 분 이렇게 정해진 패널 분들의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받는 순서하고 뒤에 가서 마무리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자로 준비되신 분은 울산시민연대 대협력실장이신데요. 사실 우리 혁신자치 포럼의 제일 브레인이시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순서를 배정한 것 같습니다. 우리 김태근 실장님 의견과 질문 이렇게 같이 해주겠습니다. 네, 김태근입니다. 도지사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근데 워낙에 저희 여기 계시는 분들이 주로 까칠하기 때문에 뭐 말씀이 어떻다 저떻다 말씀 안 하고 돌직구 형태로다 좀 고민들을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쭉 말씀하셨듯이 이게 중앙정치를 중심으로 한 구조 속에서, 그리고 입법이나 뭐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국회나 이런 쪽에서 다루어지기 때문에 지방자치 활성화, 재정, 인사, 뭐 기타 등등의 것들을 20년 이제 줄기차게 얘기해 왔지만 사실은 그렇게 실효성이 이렇게 확장되고 있다라는 평가들은 저희들이 잘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근데 또 한편으로 이제 혁신자치 포럼도 마찬가지고 내년에 지방선거라는 시기를 경과하면서 이게 선거공학적으로 어떻게 뭐 민주당 또는 뭐 야권연대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저는 더 중요하게는 지방자치 선거를 맞이해서 도대체 우리가 지역 주민들과 무엇을 공유하고 무엇을 이야기해야 될 것인가라는 문제와 관련돼서 좀 더 정리된, 그리고 이쪽 소위 얘기하면 야권 후보들의 공통된 자기 목소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것과 관련된 저의 고민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방 재정과 관련돼서 뭐 지방 소비세를 어떻게 하겠다, 취득세 깎이면 뭐 5%에서 10% 올리겠다, 막 이런 식으로 다 계속해서 변통하는 임시 변통의 방식으로 지방 재정들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요구들을 땜빵하는 형태로 다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어쨌든 그 보육료 문제든가 아니면 내년부터 시행되고자 하는 기초노령연금 문제와 관련돼서 시민사회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복지국가를 이야기하는 측면에서 보면 국가의 어떤 그 책임들을 강화하는 측면들로 얘기들을 진행시키고 있는 것 같고, 이제 그렇다면 저는 내년에
이제 혁신자치 포럼 아니면 지역에서 진행될 여러 가지의 그 방식과 후보들 그리고 정책 선거를 하겠다는 시민단체들 입장에서 보면 내년 그 지방재정과 관련돼선 몇 가지 핵심적 문제 중에 하나로 그러니까 복지와 관련된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될 그렇지만 사실 각종의 매칭으로 예를 들면 뭐 보육료 같은 경우 20% 또는 뭐 서울시처럼 되는데 뭐 30% 이런 거 같은 뭐 이런 차별들을 두고 있는 문제와 관련해서 이건 아예 국가가 좀 책임지라는 방식의 뭐 전국 16개 또는 17개 광역자치단체장의 야권 후보들의 공통된 자기 목소리로 이렇게 실제로 주장하면서 뭔가 전선들을 만들고 그런 것들을 지방재정 확충의 하나의 방안으로 가져가는 건 어떻겠는가라는 고민이 하나 있어서 이건 뭐 저희들도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인사권 문제인데요. 뭐 총액 인권 문제 여러 가지 뭐 저희들도 사실 고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총액 인권 비자라는 것들을 풀었을 때 야 그러면 자치단체장이 그러지 않아도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지방의회와 자치단체라는 그 둘만의 관계들을 보면 기관 대립형이라고는 얘기하지만 자치단체장의 권한이 강한 측면에서 이게 오바되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좀 걱정도 있긴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아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울산에 지금 사례로 말씀을 드리면 울산 동구에 노인 요양원이 있습니다. 노인 요양원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뭐 동구청에서 만들었던 거죠. 그렇지만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분들이 지난 4월 달에 노조를 그러니까 요양보호사들이 24명들이 노조를 만들어서 했더니 이 위탁하는 업체가 사회복지 하는데 그러나마 힘든데 노조까지 만드니까 위탁 포기를 던져버렸어요. 위탁 포기를 던지니까 노조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직영을 하라고 요구하고 직접 고용을 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구청장이랑 싸우고 계셔서 저희가 들어가서 이건 좀 구청장이랑 싸울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총액인건비자라는 것들이 있어서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사회적 대화를 뭐 시도해보기도 했는데 좀 쉽지는 않은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총액인건비제 문제와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의 것들이 있지만 특히나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그 학교 비정규직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세력화 조직화되면서 학교 비정규직의 문제를 공무직이라는 별도의 조직으로 풀어주면서 사실 총액인건비제를 풀 수 있는 통로들을 마련했던 것처럼 저는 보육, 그러니까 어린이집 문제나 이런 거 관련해서 시민사회는 끊임없이 30% 정도는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냐 국공님 얘기했던 것 중에 그런데 정작 지어놓고는 다 위탁하는 과정에서 결국에 문제가 되고 있는 보육 서비스의 질의 문제들이 계속 되는 거와 마찬가지로 조만간에 노인요양원 그러니까 전국에 2,600개 정도가 되는 것 같던데 이 중에 한 300개 정도가 국공립 시설이더라고요. 근데 정작 직영하고 있는 데는 6군데. 그러면 어쨌든 고령화 사회 속에서 결국은 발생하게 될 그 소위 얘기하는 그 요양보호 서비스의 질적 개선 이런 측면들로 본다라면 국가나 아니면 그 지방자치단체가 여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정직원으로 그러면서 총액인건비제의 일정한 뭐 어쩔 수 없이 제도적인 한계는 있더라 치더라도 복지직의 특정한 몇 개 군들 정도부터라도 좀 더 열어나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럼 질문 하나 드리겠고요. 그 주민자치 관련돼서 저희는 특히나 분권에도 관심이 있지만 주민자치와 관련돼서 관심이 많은 단체들이고 그렇게 활동해 왔었는데 뭐 충남도에서의 도민정상회의 또는 각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주민참여 예산제 뭐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것이 여러 가지의 뭐 제도적 한계, 재정의 한계 때문에 뭐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기도 하고요. 최근에 어쨌든 행정안전부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바 중에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 또는 주민위원회라는 것들로 별도의 조직들로 꾸려나가려고 하시는 시도들을 하고 있고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지사님께서 밝히셨던 그 지방자치 관련한 4가지 제안 중에 주민자치협의회의 법적 기구에 뭐 이런 말씀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좀 어떤 연관들이 있을지 현재 논의되고 있는 주민회 문제와는 어떤 그 연관이 있는지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이제 그 정도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너무 많이 했습니까? 한 가지만 꼭 어쨌든 뭐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중앙 집권 세력에 맞선 지방자치와 분권 관련한 흐름들이 2000년도 또는 2001년도에 자치 현장을 만들었던 흐름 이외에는 사실은 되게 사그러들고 있는데 자치 분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세력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력화 관련해서 어떤 방식으로 해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우리가 묻고 답하기라 그냥 바로 답을 하시는 걸로
함께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보육료와 기초노령연금제 등 국가의 복지 정책에 대한 지방 재정의 매칭이라고 하죠. 매칭 비율을 공동의 선거 전략으로 한번 좀 써서 해보면 어떻겠느냐. 예, 하여튼간에 뭐 정책 아이템 중에서 우리가 좀 해야 되죠. 해야 되는데 선거랑 공간은 어떤 때 보면 정말로 극히 기능을 선택하는 쪽으로 선거 이슈가 가기도 하지만 선거는 또 어떻게 보면 이쑤시개로 쓸지 파리채로 쓸지도 모르는 제목을 선택하는 이슈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 공간은 제목을 나는 제목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때도 있고 나는 이러한 용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거는 굉장히 복합적입니다. 근데 이 선거 공간 내에서 이 정책 이슈가 얼마나 실질적으로 결합되고 이 효과를 발휘할지. 예를 들면 김성곤 교육감의 학교 급식 문제가 그렇게 됐다. 학교 급식이 쟁점이 돼가지고 그게 득표가 됐겠는가? 안 그러면 지방의회 김문수 도지사가 이끄는 지방의회와 교육의 혁신 문제에 대해서 다른 정치적 요소가 더 결합됐는가? 무엇이 더 폭발력을 만들었는가를 보면 하여튼 복잡합니다. 그 문제는. 그래서 하여튼 선거 공간 내에서 공통의 전선이 형성되겠느냐 안 되겠느냐에 대해서는 참 그건 좀 좀 고민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더 좀 보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이 들고 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가 앞으로도 총액 인건비까지 다 마찬가지인데요. 어떤 나라의 수준으로 우리가 갈 거냐, 우리는 어떤 나라가 됐으면 좋겠느냐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상을 정해야 합니다. 그때 우는 아이에게 밥 주는 식으로 이렇게 복지정책 쓰면 안 됩니다. 우리는 각각 선량한 꼭 성실한 시민들의 노동과 땀으로 살아야 될 영역과 국가가 기본적으로 인프라로 깔아줘야 될 영역을 이 선에서 하자라고 하니 국가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국가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우리가 좀 더 해보자. 그리고 그 국가상을 만들어서 반드시 그 국가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국가는 어떠한 재정과 제도를 만들지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선거 공간 내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재정 얘기는 특히 아무도 안 합니다. 그리고 이 재정 얘기로 더 들어가면 재정은 증세로 바로 연결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재정의 확보 문제는 단순히 증세로만 가지고는 안 되고 반드시 경제적 성장을 동반해야 합니다. 경제 성장을 하지 않으면 사실상은 재정 수혜를 못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나라로 살 거냐의 문제는 반드시 그 연료와 동력으로서 경제 성장 전략과 적절한 조세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게 쟁점인데 이 쟁점 논의에 대해서 지난 대선 때도 보면 알뜰하게 살게요. 지하경제 좀 더해서 하면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전혀 아무런 대안이 안 됩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어떤 나라에서 살 것이냐의 문제에 대한 국가 재정 계획의 틀 내에서 논의가 되어야만 된다. 단순히 이걸 20% 줄래, 30% 줄래, 50% 줄래 이걸 가지고 사실상 싸워봤자 그것도 답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을 해봤자 국민들이 볼 때에는 이놈들이 어른들 좀 주자는데 서로 간에 핑계하고 핑퐁 게임하고 있네. 이 여론에 바로 부딪힙니다. 별로 그래서 그걸 가지고는 선거의 이제 선별력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 정책 이슈가.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좀 있다는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총액인건비와 이제 이런 문제인데 결과적으로 이제 공공분야의 비정규직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입니다. 핵심은 공공분야의 고용성을 어떤 방식으로 유지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이것은 이제 총액인건비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앞에 이제 국가재정에 대한 문제도 나옵니다만 저는 이제 충남도에서는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화를 지난해 1월달에 전국 최초로 우리 공무원 전공로와 함께 합의해서 안을 만들어 봤는데 그 뒤로는 다른 시도가 더 앞서서 나갔습니다. 근데 제가 왜 그것을 발표해 놓고 나서 더 후속 조치를 못 했느냐면 가만히 보니까 여러 가지로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100% 고용 안정을 좀 해줄 수 있다는 건가? 그게 목표여야 되나? 그래서 지난 몇 달이죠? 지난달에 우리가 얘기했나요? 요 문제 비정규직 우리 지난달 우리 토론했죠. 그때 이제 저는 그런 원칙을 우리 내부에서 합의를 했는데 첫 번째 비정규직 법안 문제는 일단은 지키자.
2년 이상의 상시 고용을 유지해야 되는 고용 형태라 한다면 그 책임지자. 두 번째, 고용 안정과 평생 고용 안정을 안정성 보장이 우리의 비정규직 정책의 목표는 아니다. 다만 이 속에서 동일노동 동일임금 차별금지라는 원칙만 지키자. 그러니까 비정규직법을 지키고 차별금지라는 이 두 가지만 지켜서 일단은 이걸 관리해 나가보자. 그러고 나서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제도화시켜낼 수 있는지는 좀 더 보자. 왜냐하면 실업과 해고가 자유로운 나라가 된다면 사표를, 그러니까 덴마크처럼 사표가 자유로운 나라였으면 이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사회적 안전망과 재취업과 재교육과 또 다른 일자리가 일어난다면 사실상은 이것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차 우리가 어떤 나라로 갈 거냐 이 미래상으로 놓고 본다면 내가 지금 현재 고용 형태와 노동 정책을 어떻게 풀 것이냐의 측면에 대해서 우선 확정지어서 접근하기에는 제가 볼 때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게 가면 장기적으로 보면 외통수가 되기 때문에 우선은 딱 두 가지만 하자고. 비정규직법 지키고 노동행위에 대한 차별금지 시키자. 이 두 가지를 목표를 가지고 저는 이제 접근하고 있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비정규직을 완전히 없애자라고 하는 쪽으로는 저는 목표를 좀 못 세우고 있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참여예선제나 도민정상의 주민자치회 강화, 충청남도의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핵심은 제가 어제 심대평 지사님께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방자치발전위원장님께도 제도 만들어가지고 전국적으로 제발 전파하지 말자. 30년만 계획 써요. 30년만. 제발 5년 단위 계획들을 그만두고 도지사도 4년 뭐 8년 뭐 요 유한한 기간 내에 뭐 하려고 하지 말고 세상은 강사는 10년이 돼야 한번 좀 바뀐다고 그러는 건데 어떻게 자기 임기 내에 뭐 목표를 내세우면 이게 다 졸속이 돼버리고 성과주의가 되고 결과적으로 그 속에서 관을 미는 다른 방식으로 형태로 반응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말자. 그러지 말고 주민자치회도 제도 만들어가지고 막 하고 주민자치회 법적 성격 막 읍면동장과의 관계, 읍면동에서 주민자치 이렇게 해서 제도 딱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뿌려버리면 그거 다 실패한다 그거. 그러니까 우선은 한 5년이나 10년 정도의 1단계 공사로 뭘 하냐? 마을 역량 좋은 곳에다가 마을 자치의 다양성을 가지고 한번 사업하라고 줘보자. 아주 기초적인. 왜냐하면 사업을 너무 또 크게 주면 그 마을들이 그 돈 때문에 마을 자치를 하기 때문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돈 때문에 마을 자치를 하지 않는 어떤 동기부여를 해서 마을 자치를, 주민 자치를 끌어갈 수 있는 어떤 모형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제 충남도에서는 지금 현재 마을 가꾸기 사업과 이 주민 자치 사업을 현재 올해까지는 교육만 한 바퀴 끝낸 겁니다. 아, 마을 자치하고 주민 자치하면 좋겠네. 이거 교육 한번 하는 거.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중에서 눈 반짝거리는 분들 모아가지고 그럼 어떤 사업부터 해볼까? 정말 한번 해보실래요? 해보실래요? 내가 뭐 특별히 뭐 예산 사업 좀 드릴 건 없는데 해보실래요? 한다면은 그 마을 자치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뭘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이렇게 해서 사실상 몇 개의 시범 사업을 한 5년 정도만 더 해보자. 그러고 나서 성과되어지는 우리형, 왜냐면 고령화된 마을에서의 주민자치형이 있고 대규모로 집중화된 형태의 마을이 있기 때문에 마을의 모습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마을의 모습이 다르다는 건 사람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주민자치를 그 다양성을 가지고 점으로 우선 그 접근을 해서 이것을 한번 시도해보자. 그리고 이 주민자치회를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제가 4가지 제안 중에서 우선은 지방자치법 바꾸기 전에라도 기초정부의 정부 구성 방식을 좀 몇 가지, 요새 아파트도 나는 베란다 없애줘, 나는 아이들 방 없애줘, 나는 거실 넓혀줘 이렇게 하는데 기초정부의 정부 구성 형태도 좀 다양성을 가지고서 몇 개 한번 실험을 하게 해보자. 이게 의회 만들고 시장군수 뽑고 서로 간에 지지고 뽑고 이렇게 내가 볼 때는 참 다 이 형식적으로 안 맞는다 다. 그러면 이것도 나 한번 이렇게 새롭게 해볼게라는 시장 군수 중에 시군 중에 주민들의 결의가 차면 그런 중에 몇 군데 먼저 해보자. 한 10년만 해보고 나면 또 이제 안이 나올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30년만 계획을 세워놓으면 대한민국을 확실하게 개별할 수 있는데 이걸 5년 단위로 자꾸 뭔가를 바꿔놓으면 아무것도 안 되게 돼. 그런 점에서 주민자치회라든지 기초정부 구성을 저는 그렇게 제안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지방 세력화의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 결국 국민들이 정해주시는 일인데
지방자치라는 것들도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하시는 일인데 그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야 이런 것까지 정부한테 미룰래? 야 우리 집 앞에 청소는 우리가 하자. 그 농촌에 폐비닐을 씌우는 거. 야 그거 꼭 군청 직원을 불러서야만 그 폐비닐을 치울래. 그건 우리 정도가 좀 치우자. 아니야 우리 늙어서 너무 힘들어. 우리 세금 더 낼 테니까 공무원 더 늘려줘. 구체적으로 주민들이 결정을 하는 그 논의 과정을 좀 밟아나가자. 그렇게 해서 지방화를 좀 만들어 나가는 동력을 저는 이제 도에서 이제 그렇게 해서 접근하고 있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물론 제가 조금 더 정당에 대한 저의 당내에서의 저의 정치적 지도력이 높아지고 일반 국민에 대한 저의 지도력이 높아진다면 좀 더 다른 방식으로 좀 더 많은 지금 형태로서는 조금 더 하는 일보다 더 좀 의욕적으로 많은 일을 더 벌여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지금 제 수준에서는 실질적으로 도 단위 내에서 지방정부 차원에서 그것을 실질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빠른 일이라는 생각을 갖고 그 측면에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직 두 분 이게 질문 답변을 더 해야 되는데 시간이 보니까 이제 40분 정도 남아가지고 좀 걱정이 되는데요. 그래도 가능하면 요약해서 질문도 해주시고 예, 그랬으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그 질문 토론자는 김지훈 집행위원장입니다. 예, 말씀해 주시죠. 예, 충남에 왔다고 해서 저한테 지역과 관련된 좀 지휘를 좀 해달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우리 안 지사님 취임에 굉장히 많은 좋은 일, 아주 저희 칭찬할 일들이 많은데 이걸 질의하면 짜고 치는 고스톱 같아서 제가 좀 그래도 우리끼리 그거 할 때는 우리끼리 할 때 좀 더 친해지도록 하죠. 좀 아쉬운 거 뭐 이런 것 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취임에 가장 했던 참여와 소통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도민 정상이 뭐 굉장히 했고요. 그다음에 참여와 소통위원회도 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고 뭐 주민 참여예산제라든지 뭐 주민 감사제라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 하다 보니까 가장 아쉬움은 주민 참여에 있는데 그리고 많은 거버넌스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또 아쉬움은 시민사회 역량에 있다고 봅니다. 충남 지역 같은 경우는 시민사회 역사 올리면 중소도시의 역사 올리면 시민사회 역사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많은 활동들을 해왔고 근데 현재는 또 전국도 다 그렇지만은 충남 지역 같은 경우도 많은 뭐 재원의 부족이라든지 뭐 시민사회 활동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없다 보니까 또 어려움들 또 도시와 농촌의 시민사회의 좀 불균형들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 이를 좀 시민사회 내에서는 또 이에 대한 좀 나름대로 좀 극복하기 위해서 시민재단을 좀 창립했습니다. 지금 우리 내부에서도 좀 많은 노력들이 있어야겠지만은 도 차원에서 시민사회 역량 강화를 위한 도 차원에서의 좀 방안들 예를 들면 충남 NGO 센터가 현재 추진되다가 현재 유보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시민사회 역량 강화를 위한 도 차원의 좀 이렇게 내용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씩 내용이 다르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우리가 시민사회의 정책 협의회의 틀을 통해서 역량 강화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도의 역할들을 조금 더 좀 확대하고 그 속에서 더 좀 논의가 되기를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예. 다음은 현재 미래항 송태탑 문제 때문에 굉장히 사회적 송태탑에 관심도 높아지고 있고 사회적 관심인데 충남 같은 경우가 송태탑이 4,142개가 있습니다. 그럼 전국 차원에서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또 충남 같은 경우 전력 자급률이 300%입니다. 뭐 이 300%라는 뜻은 실제로 충남에서 많은 화력 발전소로 인한 전력을 생산해서 수도권으로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 송태탑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피해가 요즘에 뭐 나오고 있는데 예를 들면 당진시 성분면 같은 경우는 150명 주민 중에서 암 투병 중인 주민이 11명이고 암으로 사망한 주민이 또 13명이 있다고 그러고 또 서산시 800명 같은 경우는 69명 중에서 26명의 주민이 암에 걸렸다고 합니다. 원인도 알 수 없이 암에 걸려서 굉장히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실태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고요. 근데 또 화력발전소가 많다 보니까 송태탑은 충남에서는 또 이게 또 안 할 수도 없는 굉장히 또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충남도에서 이런 바라보기에 이런 주민들의 굉장히 이를테면
이 건강권, 생활권과 관련된 성적답 주면 이에 대한 나름대로 피해 보상이나 아니면 실태 조사 이런 데는 방안과 그다음에 근본적으로 성적답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예, 일단은 이 문제가 밀양 우리 주민 투쟁 때문에 하여튼 우리 전국 현안이 돼 있어서 저도 이제 올해 들어서 이 주제에 대해서 접근을 하고 있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역학조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많은 역량을 요구하더만요. 도자체의 보건환경연구원과 도자체 역량으로 좀 한번 접근을 해볼까 싶었더니 또 그게 그렇게 만만치가 않네요, 보니까. 그래서 일단은 송전탑 현황 그리고 그것에 대한 도민들의 건강 상황에 대한 역학조사에 대해서 현재 좀 착수 중에 있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그리고 송전탑에 대한 대안이 뭐냐? 지금 현재 우리가 송전탑이 그 킬로와트별로 크게 보면 세 종류 정도로 나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몇 킬로와트인지 세 단계 종류마다 킬로와트를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거든요. 근데 세 단계 정도로 나뉘는 송전탑 종류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흔히들 이제 지중화를 요구하는데 실질적으로 송전탑 문제에 대한 제도적 대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도에서 좀 같이 좀 착수해 보고 있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이것과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좀 해주실 말씀 없을까요? 예, 지난 한 2, 3주 전입니다. 2, 3주 전에도 저희 도의회에서도 얘기가 있었고 또 지사님 또 별도의 지시도 있으셨고 그래서 저희가 우선 송전탑에 의한 주민들의 어떤 건강 피해 이 여부 그거를 이게 일시적으로 뭐 잠깐 이렇게 조사한다고 해서 나올 것 같지 않아 가지고 모니터링 작업을 쭉 해야 되겠다. 그런 데이터들이 쌓여야 나중에 한전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지. 그냥 무턱대고 덤벼 가지고는 괜히 그냥 바위에 계란치기밖에 안 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러니까 조금 상당히 시간이 요하는 작업으로 그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시작을 하되 좀 시간을 갖고 그 시간을 갖고 하여간 그 결과물을 내는 걸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역학조사와 송전탑이라고 하는 송전 방식의 대안 체제를 고민하는 이 두 가지 틀은 어떤 고민을 계속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예. 대신 여기에 국민들께 또 한번 좀 제안을 하고 싶은 건 지금 충청남도 해안에는 대한민국 화력발전의 약 30% 이상의 시설이 지금 모여 있습니다. 이 연안 가장 배대기 쉽고 가장 경치 좋은 곳은 석탄배들과 화력발전소 굴뚝이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지역으로 보면 굉장히 큰 어떤 어려움입니다. 현재로서는 지역발전세라고 해서 화력발전소 주변 반경 5km에 대한 지역 지원 보상금 제도가 일부 운영되는데 저는 그러지 말고 지금 현재 수도권 규제 정책도 다 구멍 뚫린 모기장처럼 다 이명박 대통령 계기로 다 구멍이 뚫려 있는데 수도권 과밀화에 대한 사회적 비용은 비용대로 들어가는 이 현실에서 가능하면 전력 요금에 대한 거리 누진제 제도 같은 것들을 좀 제안해 볼까 싶습니다. 일반적인 생활 전기야 우리가 전체 전력 소비량에서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실제로 산업 전기입니다. 그러니까 수도권 기업 지방 이전하면 보조금 주고 막 이렇게 할 거 없이 공업 용수, 전력, 물과 전력을 생산하고 먹는 밥을 생산하는 이 지역의 문제에 대해서 지역 균형 발전하자는 것에 대해서 그토록 그렇게 역대 정부가 강조를 해도 이렇게 실현이 안 된다면 현재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주장했던 것처럼 시장 원리대로 합시다. 그러면 가격 반영이 정말 보장되고 그 가격이 정말로 소비자들에게 보장되는 걸 한다면 현재 수도권에서 가지고 있는 전력 비용과 용수 비용들과 제조업적 산업적 인프라에 대한 비용이 정말 시장 가격입니까 그게. 그래서
이런 것을 골자로 해서 신균형 발전 전략을 한번 좀 세워보자고 저는 이제 우리 공무원들과 좀 고민 중에 있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근데 막상 이것을 어떻게 의제화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 고민입니다. 왜냐하면 첫 단추가 중요해서 계속해서 지금 현재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만 곳곳에 다니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 삼농혁 씨는 우리 안지선님의 아주 트레이드 마크 아주 그리고 저도 삼농혁 씨는 좀 하나의 분과 이혼을 참여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게 뭘까 하다가 한 4년 3년 지나다 보니까 남들 큰 성과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삼농혁 씨에 대해서 알고 있고 또 상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것에 정말 전 개인적으로 솔직한 우리 안지사님이 솔직하게 그렇다면 삼농혁 신이 성과뿐만 아니라 이런 본인이 생각하시는 삼농혁 신의 문제점 그리고 향후에는 좀 이 문제는 꼭 풀어야겠다 하는 것들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예, 농업, 농어촌, 농어민 앞에 산업 정책과 공간 정책과 사람에 대한 정책 이렇게 삼농인데요. 물론 다산 정약용 선생의 삼농은 다른 뜻이었습니다만, 근데 이것에 대한 핵심적인 것은 아직 성과가 없습니다. 성과가 아직 없어서 내일 모레 기자회견하면 또 성과 있느냐고 물어볼 건데 어떻게 답을 할지 고민입니다. 지난해까지도 아직 성과가 없네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아마 올해도 성과가 아직 안 나타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목표는 그겁니다. 일단은 국민 여론이 농업 재정의 증대에 대해서 국민 여론이 동의를 해주셔야 합니다. 도시에도 서민 있고 실업자 있는데 농촌에다가 왜 이렇게 돈을 쓰냐라고 하는 여론이 만만치 않게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과 농촌 문제에 국가적 재정이 들어가야 되는 OECD 선진국가의 비교표들을 만들어서 계속 홍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 소득을 농업에 종사하더라도 적어도 도시의 평균 임금 생활자의 소득까지는 보존해 줘야만 농업, 농촌에 누군가 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결과적으로는 미국이든 독일이든 스웨덴이든 다 농업 보조금 씁니다. 대신 가격 지지 정책은 안 씁니다. 가격 지지 정책으로 하는 것은 WTO에도 위반이 되지만 그렇게 가지고는 밑빠진 독에 물 붓깁니다. 가격 정책은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농가 소득 보전에 대한 농업 재정을 늘자고 하는 것을 계속 저는 강조하고 있고 농업의 중요성을 국민들한테 동의를 얻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는 것이 삼농혁 신운동의 첫 번째 도입 전제고요. 그걸 계속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농민들과 친환경 유기농으로의 새로운 생산력 신운동을 계속해서 진행을 시키고 있고 그리고 로컬 푸드 시스템과 학교급식 지원센터 그리고 또한 기업의 단체급식들 현재 올해로 충청남도 300인 이상의 134개 전수 기업인들과 기업의 단체급식을 전량 직거래하기로 MOU 체결을 다음 주까지 맺으면 이제 다 맺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기업 사장님들만 와서는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 기업 내 단체급식이라고는 CJ든 뭐 지역 내 외식산업 업체 사장까지 오시라고 해서 계약을 맺습니다. 그것이 학교급식 지원센터랑 연동되어서 지역 순환식품의 첫 번째 마중물이 되길 계속해서 저는 기원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걸 완비하는 문제가 남아 있고 그래서 로컬푸드 시스템을 좀 만들고 세 번째가 마을 공간 사업을 정리해야 되는데 이 마을 공간 사업 정리는 이 고령화 시대에 우리의 충청남도에는 자연 불악 단위로 치면 10,000개가량 됩니다. 이장님이 4,400분 계시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마을이 10년 뒤, 20년 뒤에도 지금 마을 개수가 남아있을 거냐? 안 남아있게 됩니다. 그러면 어떠한 형태로 우리는 농촌 공간 내의 마을이 분포할 것이냐를 예측해서 이 마을 공간에 대한 구조 개선 사업을 지금 또 들어가야 합니다. 이 사업을 좀 해야 되겠는데 이 사업은 선뜻 도지사가 충남개발공사와 예를 들면 LH나 이렇게 개발공사가 먼저 뛰어들어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시장이 또 다른 방식으로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주택조합을 만들어서 마을 개발 사업을 꾸려줘야만 우리가 도와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겠다고 들어가는 순간에 그것은 모두가 다 망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해서 저는 마을 지도자들한테 어머님, 아버님들 설득해서 조합 좀 만들어가지고 마을 개발 정주 쪽으로 좀 집합 모델을 좀 만들어보고 그 사업을 하겠다는 지도자 있으면 내가 설계도 하거나 뭐든 함께 해줄게요. 대신
우리 믿고 와 내가 마을 만들어줄게 소리는 난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가지고는 되질 않습니다. 이제 그 수준에서 지금 마을 공간 사업이 과정을 지금 계속해서 그러니까 아직 성과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계속 기다릴 둘이밖에 없고 그러고 나서 이제 농업 산업의 새로운 지도자들을 육성해내는 일인데 지난 2년 동안 삼성대학을 통해서 매달 1박 2일 동안 도지사가 참여해서 계속 수천 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역시 그 속에도 눈 반짝거리는 분들끼리 또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가슴 설레고 눈 반짝거리는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새로운 어떤 그 미래를 만들어 보자고 또 의기투합을 해서 그 지도자들이 21세기 또 새로운 농업을 이끌고 충남 농촌을 만들어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예. 마지막으로 후베이 스프리트호 유류피에 관련돼서 이제 삼성하고 주민들과 이제 3,600억 출연하기로 하고 합의했는데 이후에 계속 시끄러운 것 같아요. 네. 전남북 특히나 전남북이 45% 배분을 요구하고 있고 출연금의 정부 이탁 문제로 주민들은 여전히 또 정부와 갈등 관계가 있는데 또 안 지사님 역할이 굉장히 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사님 생각과 또 의견이 있으신지. 예, 다들 그 지역의 주민 대표와를 맡고 있는 분들은 어쨌든 간에 삼성의 지역 발전 기금을 현찰로는 3,200억을 내놓는 건데, 3,100억 원을 내놓는 건데, 이 3,100억 원의 지역 발전 기금을 시군별로 내지는 전라남북도와 충청남도가 어떤 비율로 나눌 것이냐에 대해서 약간 앞으로 좀 더 산나무 산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왜 내가 그러한 배분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서로 근거를 놓고 오랫동안 좀 토론을 해야 될 겁니다. 각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만저만한 근거 때문에 이 정도만큼은 내 몫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이만저만한 이유 때문에 이만큼이 내 몫이라고 생각해요를 좀 놓고 더 한번 좀 토론을 앞으로도 계속 해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길 가는 사람이 들을 때에도 저게 합리적이야 라고 생각하는 어떤 사회선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 수준까지 계속 토론을 좀 진행시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지사님이 조금 전에 가슴 설레고 눈 반짝이는 사람들과 만나야 된다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이쪽은 반짝이는데 저쪽은 좀 그런가요? 네, 그래서 역시 지사님이 이게 소통을 잘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순간했습니다. 마지막 그 패널인데요. 이분을 정치인이라고 해야 될지 시민운동가라고 해야 될지 애매하긴 한데 내가 꿈꾸는 나라 김민영 기획위원장께서 질문과 토론을 있겠습니다. 예. 그동안 이제 행정가 안희정에 대한 질문 드렸는데 지금은 이제 좀 정치인 안희정과 관련해 좀 몇 가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아마 안희정 지사 되게 굴곡진 정치 역정을 해 오셨는데요. 한마디로 그럼 안희정의 정치 혹은 안희정이 생각하는 가장 바람직한 정치 그걸 좀 정리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예. 첫 번째가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 잘해야 합니다. 민주주의 잘하는 나라 만드는 게 목표고 조금 더 우리 민주주의를 잘한다고 하면 전 세계 어느 나라나 이 이야기는 다 공통으로 접근되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대한민국에 있는 정치인으로서 하나 더 특화시킨다면 이 변방의 작은 나라의 슬픔을 좀 극복하고 싶습니다. 텔레비에 이렇게 바이든이 왔다 가죠. 시진핑 만나는 사진 있죠. 바이든과 박근혜 대통령 서 있는 사진 있죠. 아베 수상이 거기에 나오죠. 저 국제 무대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서면 그 대한민국 대통령은 어떤 존재감일까요? 사실 국내에서 죽으라고 여야 간에 싸우지만 사실상 국제 무대에서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이 변방의 작은 나라의 슬픔이 있습니다. 이거 극복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걸 극복하려면 이 분당 상황도 좀 이런 방식으로는 풀면 안 되고 여야 간의 관계도 좀 이렇게 풀면 안 됩니다. 근데 하여튼 그래서 다들 좀 이 변방의 작은 나라의 이 슬픈 역사를 이제 극복을 좀 하고자 하는 좀 원대한 꿈들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갑자기 징기스칸 후예가 되자는 것도 아니고 다만 적어도 저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분이 어떠한 무게감을 가지고 있는지를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는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무게값 정도 되는 그 권력 투쟁을 향해서 이렇게 서로 간에 왼수처럼 싸울 일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변방의 나라에 극복하는 문제와 민주주의를 잘하는 문제는 정말로 중요하죠. 민주주의 잘하는 거 두 가지입니다. 네. 네. 그 책을 이제 좀 읽어보니까 한국 정치는 양당제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그다음에 정당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뭐 이런 것들 강조하셨는데 현재 속해 있는 정당 민주당 지지율이 참 형편없지 않습니까? 이 민주당이 계속 지속 가능할지 사실 10%대의 이 지지율 가지고 야권의 맏형 노릇을 할 수 있을지 참 당 밖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좀 뭐라고 할까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여러 가지 정치적 그 시기 속에서도 민주당의 당적을 유지해 왔고 지금도 유지하고 계시는데요. 이 민주당 과연 고쳐서 잘 쓸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어쨌든 역사라고 하는 것들도 섬유줄기나 나무줄기와 같아서 줄기가 있는 겁니다. 그 줄기를 통해서 새눈이 틉니다. 겨울 때는 그 줄기가 마치 죽은 줄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봄에 역시 새눈 피는 건 줄기가 있어야 핍니다. 현재 오늘 민주당이 김구가 총 맞아 죽어야만 됐던 이 나라에서 이 땅에서 진보 얘기하고 민주당 얘기하는 거 어려운 짓입니다. 제가 가끔 정치를 하면서도 정말로 소름 끼치게 느끼는 거, 아 그렇구나, 내가 김구 선생이 총 맞아 죽었던 나라에서 야당하고 있는 거구나, 이런 절박감을 느낍니다. 뭐든 생명에 대한 위협에 대한 절박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근데 그렇다면 우리를 지지하지 않는 국민들을 야속하고 밉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대한민국의 역사는 식민지와 전쟁을 통해서 일정 정도 그 속에서 한 결을 이루었던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구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선이나 악이냐 이 문제도 떠나야 합니다. 나라 빼앗겨서 백성들이 이리저리 해가지고 그 고달픈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다시 나라 안 뺏겼으면 그렇게 또 그 사람들이 그렇게 패 갈릴 일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역사 속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서로 지지리 볶고 있어 싸우는 겁니다. 근데 그 대한민국에서 김구 선생이 가졌던 그 뜻을과 그 결을 가지고 정치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어려운 텃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민주당의 현재의 지지율이나 야권의 지지율 이런 것들은 사실상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역사의 토양 자체가 우리 모두를 그렇게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서로 격려를 좀 해줘야 되고, 물론 현재의 민주당이 좀 더 새봄의 새눈처럼 활기 있게 줄기로 활성화됐으면 좋겠는데, 김대중 노무현 정부 뒤를 이어가면서 그때 너무 헤매버렸습니다. 헤매더라도 예를 들면 영국 노동당이 뭐 실권했다 가지고 노동당 간판 바꾸고 당 깨지는 거 봤습니까? 그 조건 한번 뺏기는 것은 병가지상사인데 그걸 갖다가 그냥 책임졌던 사람들한테 대역죄에는 무릎을 꿇어라 이런 식으로 막 싸움을 해대니 이게 당이 남아날 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무책임과 무기울한 정치 때문에 아이고 저 당 지지해서 되겠나 싶은 생각 때문에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아주 복합적으로 이제 대한민국의 역사가 중첩되어 있고 우리가 지난 민주정부 10년의 과정과 그 뒷수습의 과정을 제대로 못해서 생겨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저로서는 늘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쳐서 그래도 써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아닙니다. 거예요? 고치고 말고 할 것도 없이 우리는 그 풀장에 있는 다 동료입니다. 거기서 내가 볼 때는 안철수든 뭐 문재인이든 누구든 다 마찬가지로 다 그 밭에서 나는 작물들입니다. 이게 갑자기 내가 새로운 신품종이라 가지고 갑자기 대지가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 대지는 그대로 있는 겁니다. 가만 그 대지 위에 그 대지가 토양이 어떠한 산성화 과정과 흙의 변천 과정을 겪느냐처럼 역사도 그렇게 변천하는 겁니다. 산성화 됐다가 유기질화 됐다가 이렇게 자꾸 이제 이 순환하는 겁니다. 이 순환하는 거라서 일정한 기간을 살아가는 지도자들이 반드시 구매해야 되는 것은 이 역사와 대화를 해야 됩니다.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땅입니다. 내가 새로운 깃발을 들더라도 절대로 땅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나는 그 땅의 철에 그냥 피어나는 작물일 뿐입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이 뭐 간판을 뭐라고 바꾸든 뭐하든 사실은 이 결이 있는 겁니다. 이 결이 흐름 속에서 이어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 결의 흐름을 이어나가려면
김대중도 무시 못하고 노무현도 무시 못하고 김구도 무시 못하는 겁니다. 근데 대한민국을 통으로 또 엮어내려면 이승만도 무시 못하고 박정희도 무시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정당이라는 구조 내에서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진보 진영 내의 정당 구조를 이렇게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이 정당 구조를 잘 만들어 나가려면 이걸 다 통합해서 안아 나가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김대중과 노무현의 역사를 쭉 가지고 있는 그 족보가 이제 민주당이 가지고 있으니 민주당을 더 효과적으로 잘 그 줄기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내년 지방선거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내년 지방선거가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그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하니 한 1년 반 만에 치러진 선거인데 과거 그러니까 보통 지방선거가 무슨 예를 들어 뭐 저 정권 심판론이나 뭐 중간 평가론이나 이런 것들이 주된 화두가 되었었는데 1년 반이라고 하는 이 시기가 굉장히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럼 내년에 지방선거를 주로 어떤 구도에서 치러질 거라고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그 현재로서는 보면 그 지난 식민지, 분단, 전쟁, 독재의 기간 동안 우리 국민들이 느꼈던 대한민국의 기본 정서가 있습니다. 아 이거 나라 뺏겨가지고 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잖아. 이게 대한민국의 지금 정서인 겁니다. 이 정서에 입각해놓고 친일했던 사람들은 나쁜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진보진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기저가 지금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고 지금 현재 새누리당은 박정희로 표현되어지는 우리 어쩔 수 없었잖아. 그걸 자꾸 따져가지고 지금 어쩌자는겨? 라고 말하는 이 정서를 가장 효과적으로 지금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박정희를 자꾸 이제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이제 왜냐면 어쩔 수 없었잖아. 그래도 우리는 노력했잖아. 라고 하는 이 정서를 박정희가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나라로 가야 돼요. 라고 하는 이 희망을 줘야 되는데 이 희망을 주기에는 우리 진영이 아직 그 희망을 못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더 희망을 만들어서 좋은 나라로 가요라고 하면 또 지지를 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야 어쩔 수 없었다고 나쁜 사람들 같으라고 이렇게 싸우면 지지 안 해줍니다. 근데 이제 지금 당분간 우리가 이제 이 그 먹구름대를 좀 더 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뭐 아까도 잠깐 언급이 됐지만 2010년에는 무상급식이라든지 4대강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된 화두나 쟁점이 되었었습니다. 내년 2014년 지방선거는 과연 어떤 화두가 될지 혹은 뭐 안 지사께서 직접 하나 내놓을 생각은 있으신지? 예. 어쨌든 모르겠습니다. 드라마 잘 쓰는 그 작가 유명한 작가 선생님도 쓰면 다 5% 10% 시청률을 올린다고 하는데도 영 시기 안 맞으면 멋있는 작품도 안 뜨더라고요. 이제 그건 하여튼간에 이 백그라운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길을 걷고 있는데 내 모습이 그냥 유장 언패를 안 하고 싶어도 폭 담길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내가 화장을 안 했는데도 확 도드라지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길을 꾸준히 가야 합니다. 꾸준히 가서 자기가 드는 그 이슈와 자기의 정체감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슈들과 새로운 정책 비전들을 더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만 하여튼 저는 충남도에서 지난 3년 반 동안 하여튼 새로운 길을 계속 걸어왔습니다. 새로운 시도들을 해왔고 새로운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이 새로운 노력들이 지금 당장 상품으로 만들어져서 진열대에 잘 세워줄 만큼 가다듬어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고민입니다만 하여튼 간에 뭐 이런 노력들이 곳곳에서 더 많이 좀 이루어지고 또 그러한 노력들이 소비자들한테 일정 정도 더 확산되기 위해서는 좀 시간이 더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이제 지방자치 선거 때 쟁점들을 어떤 쟁점들을 더 좀 만들어낼 수 있을지 저도 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세 번째 질문에 제일 기대를 많이 했는데 네, 잘 새겨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추가 질문이 더 있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 뭐 우리 포럼이 무슨 결론을 도달하자는 건 아니고
큰 틀에서 우리 지방채 혁신이라는 과제, 분권이라는 과제, 또 내년 지방선거를 포함해서 우리 진보 개혁 진영이 좀 해야 될 역할과 과제 이런 얘기를 좀 터놓고 한번 얘기해보자 이런 의미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한 15분 남았는데 한 10분 정도 이게 오랫동안 기다리고 계셨던 분들 의견도 얘기하고 질문도 좀 해주시고 이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리 정해진 게 아니라서 김재선 상임이사님. 아니 지사님이 요번에 책 내신 거 보니까 주요 수요층 및 고객층이 누군지를 확실히 알겠어요.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을 주 포커스로 하고 있지 않고 국민 전체 또는 보수 진영에 대한 목소리가 상당히 많이 도드라지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별로 구분 안 했어요, 솔직히. 구분 안 하셨는데 하여튼 그런 게 많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원래 지지하는 사람을 보면 이게 좀 뭔가 맹탕 같아요. 국민이라는 관점에 대해서만 썼어요. 하여튼 그러셨는데 네. 맹탕 같아요. 뭐 이렇게 특별한 얘기가 없고 착한 민주주의를 하자. 좋은 정부를 만들 수 있을 때 우리나라가 좋아질 거다. 뭐 이런. 근데 한편으로는 좀 늘 그늘과 어려움을 겪은 그런 상처 같은 게 느껴지는, 또 책을 보니까 그런 게 더 많이 느껴지는데, 요즘 박근혜 정부를 보면 뭔가 굉장히 무슨 트라우마나 상처가 있는 정부 같아요.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굉장히 걱정스러운 여러 가지들이 있어서, 그래서 좀 충고 내지는 권고, 그런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를 오늘 제가 한번 기회가 있으니까 한번 듣고 싶어서. 제가 보니까 이석기 사건인가요? 보니까 1심 판결도 안 끝났는데 내라는 뭐 어쩌고저쩌고 하더니 정당해산 청구를 해요? 본인이 수혜자라고 의심받는 관건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확정 판결 후 얘기하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안에 따라서 심판이라고 보여지는 정부가 다르게 얘기하면 규칙을 만들고 운영하는 사람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됩니다. 좋은 정부라는 느낌을 갖지 않게 되면 사회적 정의나 신뢰가 쌓이기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른바 줄 세우기가 되고 갈등이 더 커지는 게 되는데, 근데 그런 거에 대한 고뇌가 많으셨던 분이니까 박 대통령의 고충을 위로해주는 말씀을 좀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여튼 사람은 대통령이 되든 아니면 봉급쟁이가 되든 누구나 다 두 가지로 살아요. 하나는 먹고 사는 문제, 하나는 기분이 좋았으면 좋겠어요. 행복하면 좋겠어요. 하여튼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도 기분 좋게 행복한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고, 무엇이 자기를 불안하게 만들고, 무엇이 자기를 분노케 만들고, 무엇이 자기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지를 자기 스스로 잘 봐야 돼요. 정서적으로 안정된 부모가 좋은 부모가 역할을 할 수 있듯이 지도자들도 정서적으로 매우 안정돼야 돼요. 그래서 다양한 의견들과 공격에 자기 마음에 있는 분노와 두려움과 갈등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지난 3년 반 동안 사실은 여러 가지 도정의 정책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할 좋은 소중한 기회였었고, 그 속에서 도민들로부터 많이 배웠지만, 그의 바탕은 역시 제가 좀 편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제 마음이 편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도 이제 사람들은 모두나가 다 기분도 기분이지만 먹고 사는 것이 위협받으면은 여기에는 이미 윤리고 뭐고 다 떠나게 돼 있어요. 전쟁까지 하는 거 아닙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위협받으면 또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를 놓고 볼 때 어떤 지도자들이 자기 내면에 드는 여러 가지 분노와 두려움, 짜증, 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잘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직시를 해야 되고, 그런 점에서 이제 토마스 머튼 신부님이 소개해 주신 BC 4세기경의 은수자들의 격언집 사막의 지혜라는 책을 모든 분들께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 책의 가장 핵심은 분노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느님을 이렇게 위해서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왜 자꾸 분노만 이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막 온 책이 다 분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분노하지 말라는 것에 그분들의 것은 교화적으로 주여 저의 죄를 용서하소서,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왜 사상은 결과적으로
오류나 완전한 존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우리 모두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 불쌍한 존재라는 것. 그러니까 사실 분노라고 낼 게 없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분노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겸손이라는 단어를 동원하는데, 겸손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그 책에 BC 4세기의 은수자가 개념 정의하길, 겸손이란 모욕으로부터 분노하지, 모욕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BC 4세기의 은수자가 하는 얘기가. 나는 겸손은 지가 많이 알고 있지만 좀 이렇게 자기를 낮추는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겸손은 모욕을 용서하는 게 겸손이래요. 뭐 이제 그걸 야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 그렇구나 겸손이라는 게. 내가 모욕받을 만한 존재나 모욕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많은 오만인가. 여기까지 가야만 분노를 가라앉힐 수 있고 겸손의 경지에 이르는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겠다고 하는 많은 은수자들이 그 동굴 속에 들어가서 딱 단어가 이 분노와 겸손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걸 보면서 어쩌면 깨닫는 분들이 다 원리가 다 비슷하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박근혜 대통령을 굳이 얘기하셔서 그런데 누구나 다 이 문제를 자기를 잘 관리하면 좋겠는데 잘 관리 못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니까 갑자기 막 울면서 막 또 그러는 거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고 막 화를 내는 거 이런 거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국회의원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견해에 대해서 아주 정상적 발언이었는데, 양성지원 발언을 이렇게 보면 그걸 가지고 너무들 지나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보니까 시간이 우리 6시에는 끝내야 되나 봐요. 그런데 한 7분 남아서 짧게 질문하고 답변 한 분 정도만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김기식 의원님. 제가 사실은 오늘은 옛동지들 해가기 전에 막년회 하는 겸해서 인사드리러 왔는데 제가 오늘 자지는 못해서 요청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지사님한테도 요청드리고 우리 옛동지들께도. 내년 지방선거 관련해서요.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라는 게 민주주의의 산물로서 우리가 쟁취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지방자치가 한편에서 분권과 자치인데 이제 행정 쪽이 주도하면서 분권 중심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운동 입장에서는 끊임없이 주민자치적인 요소를 확장해 온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거를 다 생략하고 지금 오늘 우리 사회에 의원이 민주주의 화두가 있는데 이 민주주의 화두를 내년 지방선거에서 어떻게 할까를 너무 정치적이지 않게 할 때 이런 주민자치의 문제, 그리고 저는 우리 안 지사님 발표나 우리 박원순 시장도 발표할 때 늘 느끼는 거지만 제대로 된 지방자치주의자들과 민주주의자들의 공통점은 지방자치 영역에서 협치를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려운 말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갖고 있는 민주주의자로서의 지방자치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어떻게 내년에 지금 국면에서 다시 의원이 민주주의가 화두가 되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떻게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슈화할 거냐라고 하는 점에서 이렇게 사례도 축적돼 있고 이론적으로도 사실은 학문적으로나 전 세계적으로나 다 축적돼 있는데 이거를 우리 한국 사회에서 국민적으로 이슈화하고 그것에 있어서의 공감대들을 가져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큰 틀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생활하는 내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지방자치에서 민주주의가 갖는 가장 큰 중요한 장점은 그 민주주의 혜택을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다는 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민주주의 화두를 어떻게 내년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할 거냐라고 하는 문제가 현재의 국면과 연관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 지사님도 우리 지방 혁신 자치 포럼에서도 그거를 좀 집중적으로 논의해서 적어도 내년 봄까지는 우리가 이 시대에 내놓는 우리의 답을 좀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지방자치령에서 제일 큰 화두가 삶의 질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과무합니다만 제가 90년대부터 시민운동을 해오면서 정책 이슈가 선거에서를 가르는 이슈가 된 측면에 있어서나 또 삶의 질의 문제가 어떤 가장 중요한 정치적 쟁점이 됐던 예가 2010년도의 예입니다. 무상급식을 비롯해서. 이게 이제 한국 정치가 발전했던 중요한 징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가를 하는 것은 주민의 삶의 질은 결코 중앙정부가 할 수 없고 지방정부가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또 하나의 화두가 나라가 부강한 것보다 국민이 행복한, 도민이 행복한 나라, 이런 게 이제 우리 지방자치의 큰 화두인데, 그거를 그러면 어떻게 2014년 선거에서 이런 어떤 국민과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이라고 하는 것을 화두로 할 거냐. 경제민주화 보편복지가 시대 화두가 돼서 박근혜도 뺏기다가 지금은 다 후퇴하고 없어졌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내년에 레토릭으로 끝나버린 이 경제민주화에서의 갑을 문제라든가 우리 영세 상공인들 문제라든가 이런 경제민주화가 무슨 재벌 문제가 아니고 바로 옆에 살고 있는 동네 공목 가게 사람들의 문제이고 가불관계 고통받는 사람들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나 또 삶의 질로서의 어떤 복지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다시 한번 시대적 화두로 새롭게 사람들이 인식하게 해줄 거냐라고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화두가 설정이 잘 돼야 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방자치의 발전은 지금 단계에 딱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분권의 이슈는 여전히 있지만 결국 민주주의 확장의 개념으로서의 자치의 요소들을 확장해서 주민들이 정말 민주주의라는 지방자치를 체감하게 해주는 것과 그것이 구체적인 삶을 변화시키는 삶의 질을 개선시키고 낫게 해주는 이 비전을 보여줄 때 저는 지방자치도 발전하고 민주주의도 발전하고 혹은 그런 것을 옹호하는 정치 세력도 국민으로부터 평가받을 수 있지 않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의 많은 사례와 논리를 어떻게 우리가 늘 그게 이제 막 축적되다가 특히 선거 시기에 이렇게 비약적으로 한 사회가 이렇게 화두가 설정되면서 업그레이드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어떻게 우리가 같이 공통으로 고민할 거냐라는 점에서 혁신자치 포럼에서 그런 걸 많이 시민사회에서 해주면 사실은 이미 당도 민주정책연구원 중심으로 이번에 연구 프로젝트도 다 그런 방향으로 제가 연구 기획을 하면서 줬는데 내년 1, 2월 달에 그걸 거의 다 1, 2, 3월까지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의견을 주시면 좋겠고 우리 지사님께서도 그런 방향에 좀 뭘 좀 주시면 그걸 또 이제 전국적으로 이렇게 하는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사님 의견도 좀 듣고 싶고 나중에 좀 뒤에도 이렇게 저녁 자리에서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제가 가더라도 좀 발전시켜 주셨으면 하는 옛동들께 부탁드립니다. 우리 보면은 우리 여성 그 지도자분은 우리 어디 사무장님이시더라? 네, 부산 사무장님 제 시간 반절 드릴 테니까 한 말씀. 가끔 보면 하여튼 남자들이 자꾸 논리로만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가능하면 내가 주고 있는 메시지는 내 기분에서 나오는 메시지와 논리적으로는 얘기가 반반씩 섞이게 해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이것은 내가 논리적으로 생각할 때 옳은 거야라고 하는 주장이 나오면 딱 그 순간에 내 마음은 지금 어떤 거야, 내 기분은 어떤 거야, 이걸 좀 물어봐줘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 두 개를 좀 잘 섞어서 이야기를 할 때야만 우리가 조금 더 저는 여러 사람들과 대화를 하거나 소통을 하는데 굉장히 그렇게 할 때 더 소통이 잘 되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이렇게 볼 때에도 내 집 마음이 어떻지? 이렇게 저 스스로에게 물어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어떤 모임에 갔는데 내가 좀 당황스럽다. 내가 왜 당황스럽지 지금? 그러면 이제 그분들하고 또 인연이 또 나오거나 내가 지금 기쁘다 하면 왜 기쁘지?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가 논리로만 너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선거라는 공간 내에서의 이야기들도 굉장히 너무 접근하기가 좀 어려워서 복합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슈들을 만들어내는 거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이제 이슈들을 한번 잘 만들어보자는 말씀과 하여튼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참 어쩌면 이젠 지방 정부가 중앙 정부보다 더 유능하고 주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다. 이거죠. 어쩌면 우리의 희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이 이 충남에서 또 어떻게 보면 서울시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흐름들이 결국은 분권형 국가로 가고
또 주민이 주도하는 지방자치라고 하는 흐름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나왔던 얘기를 뭐 좀 정리해 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새겨 들으시고 뒤풀이하면서 정리는 하겠습니다. 시간이 또 지나서 제가 더 끄는 것이 결례일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마치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뭐 기념 우리 같이 자리해 주신 우리 특보님들도 계신데 제가 조금만 다 부연해서 우리 주영로 특보님 다 아시죠? 홍성 홍동마을에 우리 농법에 우리 대한민국 친환경 유기농의 지도자신데 충청남도 삼농 분야와 농업정책 분야에 있어서 저의 또 사부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영로 우리 정책특별부장님께도 한번 박수 좀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권선필 교수님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도내 행정혁신 분야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특별히 봉급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하여튼 뭐 열심히 나오셔가지고 해주시는데 뭐 지금 대전시에서부터 뭐 하여튼 오랫동안 그 각 시와 도를 자문을 해주시면서 스스로도 이렇게 쭉 행정 측면을 전문가, 연구자 입장에서 봤던 여러 가지 노하우를 가지고 우리 타운홀 미팅에서부터 행정혁신, 인사제도 개편까지 우리 도를 좀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박수 쳐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괄적으로 우리 남궁영 기획관리실장님과 우리 김동곤 정책기획관님이 이제 기획관리실장님 부선에 이제 정책기획관님이 계시는데 또 그리고 옆에 이제 조원갑 우리 혁신관리 담당관님 그리고 손건배 우리 농업정책과장님이 계시는데요. 아마 손건배 정책과장님, 농업정책과장님은 삼농도 정책 때문에 이제 같이 말씀 좀 도와주시려고 나와 계시고 이 남궁영, 김동곤, 조원갑 우리 담당관님의 이르는 이 라인이 충청남도의 이 혁신 라인을 하는 이 타워들입니다. 타워들여서 우리 인사 한번 드리고 다 같이 박수. 고맙습니다. 우리도 한번 소개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포럼이 오늘 이게 이루어진 건 아마 우리 홍석인 사무총장 덕분이 아닐까 싶어서 저희도 박수 한번 크게 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차 혁신자치 포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